그럼 제1차 KSBMR 버추얼 컨퍼런스 첫 포문을 열어주실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진료 전문의, 조교수를 거쳐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교수님, 이번에 특별히 골대사학회에서 첫 버추얼 컨퍼런스 연자로 김슬기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슬기 교수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김슬기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그 산부인과 질환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고, 특히 유튜브 등에서 배우를 하셔도 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주 인기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카메라에 서시니까 빛이 더 나시는데요.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그리고 실질적인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김슬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의 김슬기입니다. 네,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과의 선생님들이 모이시는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골대사학회에서 작년에 이런 비슷한 주제로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강의 후에 질문을 받았는데 한 20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잘 못한 건지 라는 이제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로 질문 주신 거를 보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도 많고, 어떤 여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어떤 약이 좋을지 이런 걸 상담을 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어떤 효과라든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진료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치료에 어떻게 이제 실전적으로 적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골격으로 해서 주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북미 폐경학회, 유럽 폐경학회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이제 내용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책들이 이제 국내에서 발간된 책들이 있습니다. 대한 폐경학회에서 2019년에 만든 이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주요 내용이 포함된 얇은 책자로 된 치료 지침이 있고, 작년에 개정판이 나온 이제 폐경 여성의 관리라는 이제 두꺼운 책이 있고요. 이 책에는 이제 폐경 치료와 관련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모두 총망라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노포즈라고 일컫는 이제 폐경은 평균 폐경 연령은 이제 만 50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45세 이전에 이제 폐경이 되는 경우는 얼리 메노포즈, 이른 폐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조기 난소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여성의 이제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이 되고 50세 정도에 이제 폐경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폐경 이후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35년 이상이 이제 되는 굉장히 긴 기간이 되겠고, 이 기간을 어떻게 이제 잘 사는지 QOL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90% 이상의 여성들의 폐경 경험을 증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한 증상들로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열이 나고 땀이 나는 이런 혈관 운동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중기로 가면 이제 생식기 위축, 비뇨기 위축 이런 제니토 유리너리 심텀들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여성 호르몬 치료는 이 세 가지 혈관 운동 증상, 제니토 유리너리 심텀, 그다음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조기 폐경의 경우에 총 4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굉장히 약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약이 좋은지, 어떤 약을 먼저 써볼지,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실제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에스트로겐만 주면 이제 유방암 위험은 올라가지 않는데 자궁 내막암 위험이 올라가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쓰면 자궁 내막암 위험은 올라가지 않는데 유방암 위험은 올라간다. 도대체 뭘 쓰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중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주면 됩니다. 에스트로겐만 주면 되는데, 이제 에스트로겐만 줬을 때는 자궁에 있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나중에 자궁 내막 암에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같이 투여를 해야 되고,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뭐 썸 제제를 투여하거나 그 이외에 뭐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는 티볼론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이 없고 자궁 내막 암의 리스크가 없는 여성이라면 에스트로겐만 주면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들을 다 누릴 수가 있겠고, 자궁이 있는 여성이라면 프로게스테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제를 같이 투여를 해야 됩니다. 자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질환이 예전에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여성 호르몬 제제들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만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겔이라든지 질정 이런 제제들이 있고요. 에스트로겐만 있는 경구 제제들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는 질정 경구 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편하게 사용하는 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복합 제제들도 굉장히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T색 제제인 듀아비브가 있고, 티볼론 제제들이 있습니다. 또 안젤릭은 뭐 프로게스테론 2ml인데 페모슨 콘티는 10ml던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건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스트로겐을 보면 이제 대부분 에스트라디올이 들어있고 용량이 2ml 또는 이제 1ml로 약간의 용량 차이가 있고, 대부분 이제 에스트라디올 성분이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용량 자체는 다르지만 포텐시는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포텐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2ml, 10ml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듀아비브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나와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제 퇴출이 되면서 현재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약품 자체에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제조 과정 상에서 질소 충전된 파우치 안에 산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현재 이제 처방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한 결과로는 계속 몇 달 이내로 이제 다시 풀릴 걸로 봤었는데, 올해 안에는 처방이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50대 초반에 이제 폐경이 얼마 안 된 여성에서 썸을 이제 처방을 하셨는데 효과가 별로여서 리비아를 이제 추가로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폐경이 얼마 안 된 여성들에서는 일단 열성 홍조라든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가장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치료의 타겟이 되는데, 열성 홍조가 있는 여성의 썸 제제는 오히려 4분의 1 정도에서는 열성 홍조가 없던 여성에도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심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썸 제제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성 홍조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는 이제 폐경 호르몬 제제가 가장 효과가 좋고, 그거보다 뭐 비슷하거나 약간 덜한 게 이제 티볼론 제제가 되겠고, T색 제제는 이제 티볼론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 치료를 얘기할 때도 폐경된 지 얼마 안 된 여성들에서, 특히나 이제 열성 홍조라든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있는 여성에서는 골다공증 치료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도 HRT 호르몬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좀 덜한 여성에서 썸 제제를 이제 고려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폐경되면 전신 관절통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가락, 뭐 무릎 이런 관절통이 굉장히 흔하게 있는데, 실제로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쪽으로 리퍼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뭐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도 호전이 안 되면 이제 뭐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로 보내기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게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경 여성에서 이런 관절통이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대나 연조직에 이런 콜라겐이 이제 소실되면서 그런 근골격계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상도 열성 홍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거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 뭐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열성 홍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뭐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 70-80% 정도는 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겐 치료는 여러 연구에서 골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장기간의 데이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대규모의 연구들이 이제 필요한 상태입니다. 폐경 후에 골다공증 치료 시에 호르몬제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같이 투여하는 게 골다공증 치료에도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보험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이제 급여 기준을 보시면 호르몬 요법과 비호르몬 요법을 병용 투여하거나 병용 투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이나 바이타민 제제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제든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이런 제제들과 병용 투여가 되지만 호르몬제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같이 투여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방을 할 때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골다공증 진단명을 넣고 처방을 하고, 이제 호르몬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관련된 그런 진단명을 넣고 이렇게 투여를 하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쓰더라도 삭감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이제 위험하지 않나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실제로 처방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도 이제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작용이 걱정되고 암 발생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도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드시는 거를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뒤아비부 약을 드시다가 판매가 중단이 돼서 안젤릭을 복용하게 됐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유방암 측면에 있어서 페모스토닌 제제가 조금 더 그러면 좀 더 안전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스트로겐 제제만 이제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리스크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당 10,000명당 7명 정도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정도로 에스트로겐만 투여할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이 오히려 감소한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투여하면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1년에 10,000명당 9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스트로겐 자체보다는 어떤 프로게스테론에 따른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제제에 따른 그 유방암의 리스크를 좀 나눠서 봤을 때 에스트로겐에 프로게스테론을 추가하게 되면 유방암의 리스크가 1.7배 정도로 상승하게 되는데, 프로게스테론 종류들 중에서 디드로게스테론이라는 프로게스테론을 추가한 경우에는 유방암의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도 전부 다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들은 브레스트 캔서의 렐러티브 리스크를 다 상승시켰는데 디드로게스테론은 올라가지 않았다. 해서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디드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방암의 리스크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호되는 약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추럴 프로게스테론과 가장 유사한 이제 프로게스테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아까 이제 10,000명 중에 이제 8명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그게 큰 건지, 과연 그것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건지를 봤을 때, 이제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유방암의 그런 발생 인시던스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인시던스 자체도 미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고, 이 나이가 많은 50대 이후의 여성들의 중년 여성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들면서 리스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외국의 이런 데이터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국내에서 발생률을 고려를 했을 때 한국에서의 발생률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10,000명 중에 1.3명, 그래서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도 그 리스크가 증가하긴 하지만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동의를 하고 호르몬 치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장암의 리스크를 호르몬 치료가 위험도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대장암의 리스크는 더 감소시키는 이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또 티볼론 제제가 있는데, 티볼론은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위험에 다 괜찮은 건지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티볼론 제제는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2016년에 이제 코크레인 리뷰 결과였고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를 더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폐경학회에서도 티볼로는 유방 밀도라든지 증가시키지 않고 유방통도 적고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더 감소시키는 결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열성 혼주라든지 이런 증상들에 대한 효과는 낮추는 효과가 이제 뚜렷하게 있고 당연히 이제 호르몬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블리딩은 이제 조금 더 생기게 되고 브레스트 캔서가 이제 히스토리가 없었던 여성들에서는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지만 히스토리가 있었던 여성들에서는 당연히 약간 이제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이제 있었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이제 금기가 되겠고 자궁 내막암의 위험은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이제 혈전 색전증 이제 VT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자들 연령이 많은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 있어서 과연 이제 혈전 색전증의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써도 되는지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VT는 이제 호르몬 제제가 약간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나눠서 봤을 때 폐경 이후에 이제 10년이 안 된 비교적 젊은 폐경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VT 리스크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1.7 정도였고 폐경 이후에 이제 10년이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96으로 거의 2배 정도로 조금 더 높은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WHI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도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본에도 좋고 어떤 카디오베스큘러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어떤 생명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망률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결과들을 나타냈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이고 에스트로겐 자체는 실제로 이제 심혈관에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원래는 나타내는데 이제 아세로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안 좋은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런 안 좋은 효과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젊은 여성과 이런 나이든 여성에서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타이밍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실제로 WHI 스터디도 이후에 이제 후속 연구들을 진행을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여성들, 70세 이상의 여성들에서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리스크가 더 증가하고 폐경이 되고 나서 20년 이상 된 여성들에서는 리스크가 증가한다. 그래서 고령 환자들에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에스트로겐만 투여할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효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폐경 호르몬요법은 정맥 혈전 색전증을 증가시키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고 폐경 이후에 10년 이상의 경우에 지난 경우에 위험도가 더 증가하게 되고 호르몬 치료 이제 시작 초기에 증가를 하고 이후에는 리스크가 감소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만 투여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고 경구 제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경피 제제는 이런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유방암과 비슷하게 이제 정맥 혈전 색전증도 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빈도가 낮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런 큰 중대한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당일날 수술 전날까지 복용을 하고 이제 끊으면 되겠고요. 어떤 장기간에 이제 거동을 못 한다든지 베드리든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4에서 6주 정도 끊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제제, 썸 제제 다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복용을 했던 환자들이라면 수술 후에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혈전 색전증이 나타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들, 복통이라든지 흉통, 두통, 그다음에 시야장애, 그다음에 다리에 레그 페인 이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는지 고령의 환자라면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해도 되는 기간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몇 살까지 써도 되는지, 65세, 70세 넘었는데도 호르몬 약을 계속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처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이런 열성, 홍조, 이런 혈관 운동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폐경이 되고 한 5년 정도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대규모 연구에서는 7.4년, 10.5년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예전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의 여성에서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제 북미 폐경학회에서도 최저 용량으로 최단기간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
호르몬제 처방 기간 연장은 이제 다른 치료를 못할 때 이제 해라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꼭 연령이 뭐 60세가 넘었다거나 뭐 70세가 됐다고 해서 꼭 중단을 해야 되고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전에 폐경된 지 10년 이전에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60세, 70세가 되더라도 환자가 이제 필요하다, 다른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 처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폐경이 완료되기 전에 45세 좀 넘었는데 증상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느냐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폐경을 이제 진단하는 거는 수술로 해서 이제 어떤 양쪽의 난소를 제거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호르몬 이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서지컬 메노포즈로 바로 진단을 하게 되고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자궁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의 정의 자체가 이제 생리 없는 기간이 이제 12개월 이상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폐경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월경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FSH나 이런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FSH 수치 기준은 30 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4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 번 측정에서는 약간 플럭슈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측정을 해서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폐경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폐경 호르몬 치료 제제들의 이제 적응증을 보시면 이제 폐경 후에 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경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완전히 1년 동안 생리가 없기 전에 이제 띄엄띄엄 하는 기간에도 45세, 50세 사이에도 사실은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처방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 또 살이 찌고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신 거고, 이제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 안젤릭을 먹는 경우에 이제 버자인에 스파팅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용량을 보시면 안젤릭은 그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1mg으로 약간 적기 때문에 그런 블리딩의 에피소드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폐경 호르몬 약을 이제 호르몬 처방을 하실 때 가장 이제 좀 꺼려지거나 이제 불안하신 경우가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피하고 싶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호르몬이 이제 투여되면 초반에는 한 30% 정도 환자들에 있어서는 질출혈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고 3개월, 6개월, 이제 9개월 가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EBR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호르몬 제제보다 질출혈의 에피소드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티볼론 제제들을 조금 더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 질출혈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에스트로겐 용량이 적은 제제라면 에스트로겐 용량을 조금 높은 걸로 선택을 하시거나 티볼론 제제 또는 티색 제제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고, 초반에는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호르몬 약을 드시고 이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환자분에게도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6개월 이상 계속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리스크 팩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초음파 검사나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검진을 한번 권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궁 성근증이나 자궁 근종 이런 것도 굉장히 흔하고요.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40, 50대 여성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호르몬 약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궁 근종 자체는 호르몬 치료의 금기사항은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디펜던트 디지즈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 자체의 이제 크기가 커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고 또 탈모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해졌다고 온 환자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프로게스테론 제제 중에서 이제 안드로제닌 이펙트가 있는 그런 레보놀게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모라든지 여드름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제의 변경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1차 약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건지, 페모스톤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어떤 티볼론 제제나 페모스톤 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처방이고 디아비브 제제도 이제 가끔 처방을 하게 됩니다. 티볼론 제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혈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페모스톤 제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게스테론 제제 중에서 디드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상대적으로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가 조금 적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용량이 1mg도 있고 2mg도 있고 그냥 지속적으로 생리 유발하지 않는 콘티 제제들이 이렇게 다양한 제제가 3개가 있어서 좀 더 선택하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디아비브도 이제 유방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제인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비보험 제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는 가능하면 60세 이전에, 폐경 후에 10년 이내에 시작하는 게 좋겠고, 유방암의 발생 위험 증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을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폐경 초기 여성에서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이고, 특히나 이제 중등도 이상의 혈관 운동성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호르몬 치료를 가장 1차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15분에 걸쳐서 패널 토의 및 실시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미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궁금하다고 말씀 주신 것을 준비를 했고, 또 실시간으로 하단에 질문하기에 올려주신 것은 우리 이경호 기사님께서 또 그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호 기사님께서도 폐경학회에서 굉장히 활약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김슬기 선생님 의견 들어보시고 또 뭐 동의하지 않는 분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실시간 Q&A를 준비하고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보시는 동안에 이전에 이제 저희가 미리 취합한 질문을 보면은 실시간 Q&A도 좀 비슷한 질문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먼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 부작용 얘기를 일단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결국에 HRT 약제별 예상할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고, 또 그런 약을 시작할 때 이런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팔로우업을 할 때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윤수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여기 슬라이드의 내용도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더 자주 하거나 많이 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검사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 여성 정기 검진 받는 그런 항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 초음파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검사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 이제 의료 비용이 이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초음파 비용도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과를 고려한다면 골반 초음파 검사도 한 번쯤은 미리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적 검사는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하는 게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인데, 체중 증가는 이제 호르몬 제제들 중에서 티볼론 제제가 약간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티볼론 제제 복용할 때 늘어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체중이 폐경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대사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복부 비만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티볼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중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어떤 팻 매스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팻 프리 매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새는 이제 살코페니아 근감소증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고 낙상도 예방하고 실제로 골절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 이런 부작용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중 증가가 문제가 된다면 티볼론 제제보다는 다른 제제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안젤릭 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스피레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수분, 워터 리텐전 같은 경우를 줄여줘서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더 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호르몬 월경 주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유방통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에스트로겐에 따라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용량을 조금 감량을 한다든지 티볼론 제제나 티색 제제로 변경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고 두통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한 2, 3개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괜찮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두통이 이제 아침에 호발하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능한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올라온 질문 중에 만성 콩팥 질환이죠. CKD. CKD가 있는 폐경기 여성에서 고혈압이나 부종 등의 문제로 호르몬 치료가 좀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CKD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자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로닉 레날 디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게 호르몬 치료 자체가 금기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부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드로스피네론 제제가 포함되어 있고 에스트로겐 함량이 좀 낮은 안젤릭 제제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사항은 아닌데 CKD가 있는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 혈중 농도가 더 왜냐하면 콩팥의 배출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슬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호르몬 용량을 여러 가지 아까 약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도수보다는 하프 도수를 쓰자라는 그런 리뷰 아티클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혈중 농도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이런 섹스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는 콩팥 기능에 어떤 악영향이 있다라고 보이진 않는데 이제 어떤 배출 과정에 문제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종 같은 경우는 특히 프로제스테론 타입에 따라서 좀 부종을 일으키는 프로제스테론이 있기 때문에 내추럴 프로제스테론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경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CKD 환자에서도 HRT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네, 우리 이경우 기사님 또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꽤 방대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이제 약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으로 초래된 하이퍼살라믹 아메노리아도 나이와 무관하게 HRT를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제가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해서 대신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도 그런 50세가 돼서 폐경 연령이 돼서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내추럴 메노포즈가 된 게 아니라 젊은 여성인데 여러 가지 약제라든지 질병 때문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하이퍼살라믹 아메노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스트로겐 레벨이 이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조기 폐경과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폐경이 되는 만 50세까지는 원래 있어야 되는 호르몬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대나 70대 제2의 갱년기 증상, 뒤늦게 호소한 분이 상당히 많으시죠. 이렇게 조금 올드에이지 때 새로이 또 다시 한번 갱년기 증상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다른 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때 호르몬제를 쓰는 것이 잘못된 처방인가에 대한 질문이시거든요. 아까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이제 60세 이전 그리고 폐경 이후에 이제 10년 이내에 사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70세 이후라고 해서 이제 못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보통은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경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되는데 전혀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고연령에서도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일단은 다른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TFT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좀 먼저 해보시고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는 고려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카디오바스큘라의 문제가 심각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는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는 해야 되고 환자한테 이제 베네핏과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취합한 질문 또 하나 드릴 텐데요. 그냥 처음에 이제 다른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이 HRT를 시작은 하는데 쓰는 중에
이제 반드시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을 어떨 때 꼭 연락을 드리고 의뢰를 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RT 시행 중 반드시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아까 출혈에 관해서는 일단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흔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아주 뭐 생리양처럼 계속해서 뭐 많은 월경 가다가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피가 비친다 이런 것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일단은 경과 관찰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6개월 이상 넘어간다면 이제 반드시 초음파라든지 자궁내막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에 아까 이제 금기증이 이제 있었고 뭐 프로게스테론 자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스테론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 뭐 금기증에 뭐 이런 건 해당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제가 이제 혈전 위험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예방적으로 이런 항혈전제를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항혈전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에서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혈전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뭐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VT의 리스크를 높이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빈도가 굉장히 뭐 높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에서는 또 더군다나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항혈전제를 굳이 같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뇌경색이 있는 환자에서 호르몬 치료할 수 있는지. VT와 마찬가지로 스트로크의 리스크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 자체가 절대 금기증은 아니긴 한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을 보는 이제 골대사 학회다 보니까 또 궁금한 사항이 이게 폐경 증상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서 HRT도 있고 요즘에 이제 T색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럼 뭐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호르몬 치료의 이런 어떤 골다공증이라든지 BMD 증가하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을 좀 빼긴 했는데요. 골다공증이나 감소증이 있다고 해서 이제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보다는 썸제를 더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HRT 제제랑 T색 제제를 이제 헤드 투 헤드로 이제 그런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T색 제제 그런 임상 시험 클리니컬 스터디 중에서 스마트 5를 보면 T색 제제와 HRT 제제의 그런 BMD 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ATRT 제제가 그런 효과가 더 유의하게 BMD를 더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티볼론 제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텝 트라이얼에서 보면 이제 랄록시펜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랄록시펜보다도 BMD를 더 증가시키고 이런 효과들을 보여주었고 HRT 자체가 이제 프랙처 측면에 있어서도 5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프랙처의 리스크를 30-40% 감소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썸제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갱년기 관련한 증상이 있다면 썸제제나 T색 제제보다는 호르몬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김승기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T색 같은 경우는 메노포즈 호르몬 세라피 제제죠. 그러니까 폐경 증상이 있고 골다공증 있는 사람에서 HRT나 T색을 사용하는 것 자체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떤 게 절대적으로 낫다라고 꼭 말씀드릴 건 없는데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T색도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BMD 증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프랙처 리스크에 대한 그 프리벤션에 대한 연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HRT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아직 향후엔 나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두 가지 약제는 그냥 어떤 걸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펑셔널 하이포살라믹 에미노리아가 지속되는 20대 여성에서 크리멘을 3개월 정도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데 다른 약제로 바꿔야 될지 이런 질문이 오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효과라는 것이 어떤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알 수는 없는데 김승현 교수님 코멘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월경을 유도하고자 했는데 월경이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펑셔널 하이포살라믹 애니메가 있으면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해줘야 되고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뭐 제제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고 뭐 사실 경구 피임약을 쓰기도 하고 호르몬 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디베이트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호르몬 치료를 할 때 뭐 월경을 뭐 유도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월경을 유도하는 월경이 나오는 제제를 했는데 뭐 실제로 뭐 월경이 안 나온다.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호르몬 용량 에스트로겐을 보충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더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조금 말씀을 주셨고 또 연결되는 질문이 저희가 한 질문이 있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골다공증으로 왔고 그 폐경 증상이 있어서 호르몬제를 처방을 하고 싶은데 이제 루틴하게 꼭 자궁 초음파를 한 것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히스토리만으로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맞물려서 하는 검사가 또 다르게 이제 HRT를 쓰기 전에 이런 자궁 검사를 포함해 가지고 뭐 맘모그라피라든지 뭐 어떤 혈액 검사라든지 꼭 어떻게 베이스라인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의견 주십시오. 네. 아까도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골반 초음파를 하는 게 이제 필수적인 게 지는 않지만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질출혈이나 이제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 암을 어떤 증상만으로는 사실은 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이렇게 뭐 아주 몇 년 동안 안 받거나 하는 여성들이 아니라면 뭐 1, 2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받아왔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거나 또 이제 뭐 생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뭐 부정출혈들이나 뭐 이런 특별한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필수적이지는 않고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해보시고 질출혈의 문제가 뭐 계속해서 생긴다든지 하면 그때는 산부인과로 리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려주신 질문이 에스트로겐 질정이 경구약에 비교해서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조금 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질정 같은 경구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제 이펙트를 나타나게 되고요. 질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 안에 있고 뭐 자궁이라든지 이런 국소적으로 이제 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열성홍조라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없고 비뇨생식기 위축, 성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경구제제 같은 경우는 시스테믹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이제 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런 제니토 유리너리 심터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질정을 더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맞고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아직 질문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패널 토의는 이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버추얼 컨퍼런스 강의가 연중 계획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올려주신 그런 질문들은 최대한 학회에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음 강의 때 반영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좀 토의해볼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강의하고 좋은 코멘트 해주신 김슬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